제2세션의 주제는 탄소 중립과 균형 있는 전원 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폭적 확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확대 정책 뒤에는 여전히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안, 생태 환경에 대한 역효과, 비용 부담 과중에 대한 우려,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전업 믹스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감 높은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제2세션 주제 발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조홍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미력 하나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인 전원 믹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2050년 전후로 대부분의 주요국이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14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국가, 그리고 일본, 뉴질랜드 이 나라들은 법제화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33개국은 팔러시 다큐멘트를 가지고 있고 19개국은 선언했습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 미선언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법제화한 국가 14개 중에 유럽 국가를 제하면 딱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변화가 그 사이에 1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더블 그린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석탄, 원유, 천연가스 할 것 없이 모든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결국 친환경 규제로 인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미비했고, 동시에 저희는 아직도 에너지 전환이나 연료 전환, 공정 전환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와 배터리 가격 등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 문제, 그리고 원천적으로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단가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교란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광물이나 원자재, 소재 부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교란이 확대되고 있고, 자원을 무기화하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원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친환경 규제와 이 정책들이 진행됨으로써 이 공급망, 자국에서 모든 자원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이 탄소 가격을 올려서 제조업 중심의 동북아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을 역전시키려는 현상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이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 가격을 자국 산업 보호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나 이 동북아시아에서 수출하던 디플레이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임금과 저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을 쓰고 경기 호황을 누렸던 시절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소비자들은 값비싼 물건을 이제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시절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저개발도상국이나 또는 빈곤층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19에 대한 수요 폭발, 보복 소비 등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를 벌써 덮치고 있습니다. 고로 향후에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공급망 안정을 통하여 전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태스크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앞에서 말씀드릴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석탄, WTI, 특히 천연가스 가격은 전 세계 유례 없는 가격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소재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탄소 중립 투자가 됨으로 인한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수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차 가격을 거의 10,000불 이상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고 배터리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벌에 공급하는 원유량은 12%이며 천연가스는 약 16.6%, 밀은 11% 정도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특히 PNG에서 LNG로 유럽이 돌아선다고 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LNG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동영상을 보시면 LNG 선박이 동북아로 오다가 스팟 가격을 유럽이 높게 부르면 돌아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이나 동북아시아 LNG 수요지로서는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규모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이 굉장한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되며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처럼 거의 모든 공급망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격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현실로 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가 수출하던 디플레이션, 이 저가격, 저임금의 모든 상품들은 결국 플라스틱 상품 같은 것들이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모든 선진국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됩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 화석연료가 비싸졌고 철강 가격이나 시멘트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오를 것이고 부동산과 더불어서 식량 자원까지 모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게 결국 전 세계 초인플레이션 상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이제 국가별 수입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를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시점들이 점점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 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상태. 미국이 LNG를 유럽에 수출하고자 해도 셰일가스 공급망이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기업들도 모이지 않고 노동자들도 모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미국의 금리 인상, 특히 테이퍼링이 실시될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결국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물 소유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수급의 불안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근본적인 간헐성, 변동성의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가격 폭등도 동시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페널티 타임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천연가스 크런치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올 겨울에 발생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전력 시장의 난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의 변화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드디어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하고 또는 그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가 사라진 건 어떻게든 수급으로 안정화시켜야 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도 친환경 모범 국가이긴 하지만 석탄 발전량이 급속히 증가해서 약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상반기에 전통에너지 발전량은 8%, 재생에너지는 8% 하락했습니다. 상반기에 석탄 발전량이 38% 증가했고 풍력 발전은 21% 감소했습니다. 이때 이제 풍력 발전이 갑자기 돌지 않았고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은 가격 인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을 던지고 있고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침공으로 해서 노드스트롬 2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운영업체는 파산을 했고요. 그쪽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독일의 40%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의존도는 독일 시민들이 가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전통 에너지원화가 재생에너지원이 독일에서 어떻게 증감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독일도 석탄을 결국 조금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 4월 7일 날 새로운 에너지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를 발표했습니다. 원전을 8개 신규 건설할 거고요. CGL B 원전을 20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요. 원전 비중을 16에서 25%로 상승시키기로 했습니다. SMR 투자를 신규 증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심지어 노스시에 있는 이 원유와 가스 자원의 자급도를 높이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CUS의 투자를 늘릴 거고요. 해상풍력과 수소 생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가구 평균 에너지 요금이 약 54% 인상됐습니다. 도매 요금은 이거보다 훨씬 4-5배 400% 이상 인상이 됐고 소매 요금은 물가 관리 차원에서 54% 정도만 인상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백업할 수 있는 보조 전원이 없으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람과 태양의 에너지원을 전부 맡겨버리면 인간이 조절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을 감축하려던 것을 50에서 다시 70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다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원전 확대로 돌아섰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도 원전 가동 중단 시점을 25년에서 35년으로 다시 미뤘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종합해 보면 결국 러시아 PNG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럽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의존도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LNG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가격이 폭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그 문제는 재생에너지 가능성과 변동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정적인 클린하고 펌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웃룩이 새로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애뉴얼 에너지 아웃룩이 새로 발표됐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그 제일 오른쪽에는 CO2 증감량을 보시면 2050년까지 레퍼런스 케이스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CO2 감축이 없죠. 왜냐하면 천연가스 소비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번에 아웃룩에서 적극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본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CO2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자국 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주로 수출용으로 전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4만 에이커에 대한 공공부지에 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했듯이 허락했듯이 이 미국도 최근 들어서 정책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 굉장히 이제 잠재량과 질이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클린 펌 파워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탠포드와 프린스턴 그리고 에너지 업체가 세 군데가 달라붙어서 클린하면서도 펌하면서도 안정적인 전원을 어떻게 구축하는 게 좋을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력과 풍력만으로는 저렴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불가능하다. 우리가 클린하고 펌 파워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전력을 공급할 카본 프리 파워 소스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고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재생에너지 만약에 100%로 가면 거의 가격이 2배 이상 가까이 뛰게 됩니다. 이렇게는 소비자가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 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스와 CCS를 연결하든지 원전을 돌리든지 아니면 퓨얼에다가 CCL을 돌리든지 어떤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펌하고 클린한 파워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고서는 이 결과는 캘리포니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파트에도 모두 적용 가능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19년에서 현행 목표가 20에서 22%까지 원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물론 굉장히 많이 증가시킬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사점은 뭐냐면, 이 해외 자원 개발에 일본은 한 번도 늦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라가 엑슨모빌하고 같이 베트남에다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필리핀에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임팩스나 조그맥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스전 신규 탐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 사할린 가스전에 대한 지분 투자를 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의 공급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가 일본의 케이스에서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한국의 작년에 NDC를 만들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내내 사실 굉장히 이 무리한 계획이다, 현실성이 별로 없다라는 발표를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것에 공감대를 이루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드러나는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사실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력 수요가 작년에 2배 정도 2050년에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건 전력 수요 증감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수치를 리니어하게 그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 수요 증감 요인을 다시 분석해야 되며, 재생에너지가 20기가와트가 20년도였는데 지금 저희가 한 30기가와트 됩니다만은 50년에는 거의 500기가와트가 넘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 이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24%를 6에서 7%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계속운전과 그 신규 원전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했다고 생각되고, 다만 수용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부문이라고 연료전지, 동부가 그리드, 무탄소 가스터빈, 부생가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의 기술적 현실성과 국제 협력 가능성, 이거는 국제적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DC는 사실 저희에게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40%로 탄소를 감축하겠다, 온실가스를. 무리한 계획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30년에서 35년이 걸리는 감축 기간을 저희는 12년 만에 달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매년 4.18%라는 감축량은 전 세계 넘버원 감축량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없으며 그만큼 했을 때 산업에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 뒤에 보시면 보통 법안을 만들려면 예산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추계라던가 재원 마련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현실적으로 NDC는 달성이 최근에 제가 대화해본 탄소 중립 위원들께서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과도함과 동시에 수단도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3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잡아도 7% 정도입니다. 2030년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느 정도 기울기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돼야 되냐면,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이제 9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속도는 저기 점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신규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125기가와트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울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저렇게 상승해야 됩니다. 저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희가 4년 동안에 한 20기가 정도씩 설비를 증축하고 있는데 8년이 남았기 때문에 끼케야 저희는 70기가 맥시멈 지어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에너지 안보, 특히 전력 안보 차원에서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발전이 34%에서 21%로 감축하겠다고 했고, 근데 신정부에서 석탄 발전 상한의 잠정적 중단,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런 목표는 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원전도 계속 운전을 하고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후 핵처리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더불어 신규 원전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는지 수용성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NG도 CO2가 석탄보다 적게 나오긴 하지만 나오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격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각각의 원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고려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잠재량과 질적인 측면에서 거의 꼴등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의 LCOE를 갖고 와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국내 현실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나온 새로운 논문인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재생에너지로 전체 수요의 80%를 감당한다고 하면 그 면적을 봤을 때 가장 꼴찌 국가입니다. 가장 왼쪽 밑에 있는 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으로 이걸 만약에 간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 요지이며, 우리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전력 안정성을 완전히 맡기면 안 됩니다. 원전과 화석연료, 재생의 이 다양한 원들을 다이버시피케이션 필요하며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분산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 시큐리티라고 할 때는 얼마나 어포더블한지, 그리고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전력 믹스에 녹여놔야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력의 안정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가져갈지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에너지 안보를 할 때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는 단기적이고 이런 시점적 구분과 동시에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소스가 어디서 오는지, 그 다음에 규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산업은 어떻게 되고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어떤 요건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전력의 안정성과 이 전력 믹스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원의 장단점을 골고루 잘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원전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석탄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사라지진 않겠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하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원전의 가동률을 증대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정부 안에서 돌아갈 신규 원전은 없을 것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태양광 일변도의 지나친 보급을 중단해야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석탄이나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기술적인 과정, 그리고 CCS를 꼭 개발해서 화석연료와 커플링해야 됩니다. 무탄소 터빈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CCS와 수소를 저장고를 확보해서 블루 시장을 확대하고 섹터 커플링 등 분산화, 그리고 전력 데이터 확대를 통한 VPP 시장 같은 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리적인 전원 믹스 에너지 안보는 결국 잠재 성장률을 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 에너지 공급망 관리가 동시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유, 석탄, 천연가스의 공급망 안정망을 확보하고 기저전에 대한 공급망을 관리하며 LNG 공급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주요 광물 자원을 통한 재생에너지 EPC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데이터 정보 관리가 필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사 기능을 통해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상시 공급 조달을 할 수 있는 망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 또는 전원 믹스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도 있을 수 없으며, 현재 나와 있는 이 모든 에너지 문제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게 됩니다. 고로 지금에 나와 있는 이 가격 시그널의 회복,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장과 토론자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에는 박창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옹기훈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님, 이민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조홍종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견 및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쓰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으로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게 된 손양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 세미나의 주제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말은 전 세계적인 참여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이 한때 시대의 화두였던 그런 였고,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에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이란 말은 늘 항상 논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은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탄소 중립은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았고 비용의 계산을 무시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비전에 불과하다 하는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쭉 겪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혼자 두지 않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말을 결합시키게 되면 포지션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학과 계산이라는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느냐,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과, 계산을 해서 이게 정말로 비용 와이즈 우리가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과학과 계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결합시키고 나면, 예를 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고도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겠느냐 하는 새로운 본질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탄소 중립은 가야 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명료하고 더 올바른 어떤 그런 수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해서 석유는 2배가량 되었고요. 천연가스의 그 스팟 가격이나 석탄은 거의 놀랍게도 5배가량 가격이 뛰었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이 있고요. 에너지 쇼크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계 각국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에너지 정책, 에너지와 관련된 말에 있어서 제일 큰 화두는 단연코 탄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에서 에너지 안보로라는 어떤 방향의 전환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강화하고 석탄 발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한때 우리가 환경을 하는 분들이 우리의 이상국인 것처럼 얘기했던 독일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던 PNG가 큰 공급 위기를 맞을 예정이고, 또 풍력은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로 생각처럼 전기가 생산되지 않고 원전은 원래 18기가 있었는데 이미 15기를 폐쇄를 하였습니다. 3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껏 남아있는 게 국내산 석탄 정도이고 LNG를 급히 도입하려고 하지만 큰 애로사항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독일은 에너지 벤데라는 정책을,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고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큰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에 예속된 에너지라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고 이대로 간다면 아마 청년께서는 곧 배급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의 측면에서 독일은 조만간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렵고 또 아주 엄중한 시기이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한 50분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아주 잘 요약해서 발표해 주신 조홍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세 분 토론자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온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이 네 분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창국 연구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찬국입니다. 조홍정 교수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점들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출된 배경에는 크게 지금까지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짚어보는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술 중립성 어떤 측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10년, 20년 후에 이 지구 온도가 1.5도 산업혁명 시기 이후에 1.5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거의 이제 사실보다는 그 전망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기후변화, 특히 기후위기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더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든 시급히 대응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이제 재생에너지일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또 무탄소, 탄소를 이제 또 적게 배출하는, 또 배출하지 않는 또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수단들을 가지고 논의할 때 지금까지 특히 이제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라는 측면이 지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또 나름 정책을 또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방향에서 좀 더 이제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돼야 되는 것들은 이게 발전량 중심으로 주로 이제 목표가 많이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발전량을 목표로 이제 설정하는 건 좋은데, 그럼 발전량 목표를 달성을 하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설비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 발전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송배전 계통은 또 어떻게 또 구성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또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라고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사회적 논의에 있어서 그런 설비 구성과 개통 부분의 논의가 이 발전량 목표에 대한 논의보다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비 구성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시해야 될 부분이 이제 어떤 공급 신뢰도 그리고 예비율 부분인데, 과연
지금 현재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22%라는 예비율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과연 예비율이 어떻게 또 달라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중요하고요. 만약에 예비율이 현재 수준 22% 정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많은 설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보완하는 백업 설비 같은 걸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유연성 설비로 그 수소를 지금 상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 터빈을. 근데 수소 터빈의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 용량을 어떻게 전국에 배치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많은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송배전 개통은 또 얼마나 보강돼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대한 논의도 또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조홍정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뭐랄까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고려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또 하나의 거기 핵심 과제는 우리가 수요는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설비가 필요한 이유들은 이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최대 전력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수요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요가 이게 발전 어떤 지금 전체적인 전력 소비량인데 최대 전력 수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최대 전력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믹스, 전원 구성과 함께 항상 강조해야 될 게 이런 전력 수요인데 앞으로는 이 전력 수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옹균 교수님은 원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 계셨는데 지금도 근데 정년을 하셨고 여기 타이틀을 보니까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애교협은 사실 지난 정부 기간 도록 그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공동대표로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오늘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박사님 부탁합니다.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애교협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애교협은 2017년에 원래 이제 만들어져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들어진 계기가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그걸 수립을 하고 또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개최하고 비판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애당초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탈원전의 기치를 걸고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그 세 가지의 목표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코노믹 이피션시 즉 경제적 효율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바이런먼트 환경성, 또 하나는 에너지 시큐리티 즉 에너지 안보, 이 세 가지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과연 그 에너지 신정부의 문재인 정부죠. 그때 당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과연 제대로 그 추구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에너지의 그 경제성,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그 목표가 사실 완전히 빗나갔죠. 지금 경제적으로 아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LNG 수입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나라의 그 경제, 거시경제에도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 수입 적자가 이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는 바람에 사실 그동안에 흑자를 지속을 해왔는데 적자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역 조건이 악화가 돼가지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수출 단가보다도 수입 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무역에서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GDP, 1분기 GDP가 전기 대비로 0.7%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지만 GNI 개념으로 교역 조건까지 반영되는 GNI 개념으로는 아마도 그보다 훨씬 낮아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국민들의 그 고통이 지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는 폭등하고 있죠. 최저임금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물론 외부적인 최근에 에너지 가격 급등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물가 상승 요인은 상당히 누적이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성 측면에서 보면요, 오히려 탈원전을 함으로써 에너지 발전을 증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그 앞으로의 그 패스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감축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에 최근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니까 4.2% 오히려 전년 대비 온실가스가 늘었습니다. 배출량이. 그다음에 올해도 한 1.3% 늘어날 것이다. 온실가스 정보센터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줄기는 했어요, 조금. 그러다 다시 늘거든요. 그럼 어느 세월에 2050년에 탄소 중립으로 갈 거냐? 이거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을 무시한 결과가 상당히 여기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안보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 LNG 값이 폭등하니까 과연 그 LNG를 우리가 물량과 가격 그 두 측면에서 본다면 물량 확보도 과연 그렇게 우리가 물론 장기 계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스팟 비중도 한 30% 가까이 되니까 그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거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가격 폭등 말할 것도 없죠. 지금 LNG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S&P 개통 한계 가격이 지금 200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시차를 두고 LNG 값이 이제 원유 값보다 한 3, 4개월 뒤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치입니다. 4월 달에. 그래서 S&P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폭등해가지고 적자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올해 한전의 적자가 마이너스 영업 수지 기준으로 2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신정부의 문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결론은 이제 다 나와 있죠. 하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무리하게 그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기저 발전까지도 너무 과도하게 줄이는 특히 원전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좀 낮춰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부의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3020 정책에서는 2030년에 20%로 이렇게 발전량 기준을 하겠다. 근데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40년에 30에서 35%로 또 발전량 기준으로 늘리겠다. 이것도 굉장히 늘어난 거죠. 10년 사이에. 근데 이제 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최종안에서 70.8%까지 늘리겠다. 2050년에. 이렇게 된다면 과연 70.8%는요,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태양광이 봄철이 돼가지고 많이 발전해서 오히려 커테일을 해야 되는 빈번하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어떤 자원의 낭비도 초래하고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한다면
비용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낮춰야 될까 하는 거는 좀 더 면밀한 이제 연구가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원전 비중은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재생에너지 낮추고 원전 비중은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럼 원전 비중 어디까지 늘릴 것인가?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원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주로 해변가에 많이 그 건설을 했기 때문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앞으로 신규 원전을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이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송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전 비중을 늘리되 대형 원전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백지화된 6개 중에서 해야 될 거 신한울 3, 4호기 같은 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 것들은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 SMR 위주로 소형으로 해서 분산형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떠냐. 발전 설비 용량이 좀 작은 거. 우리 기술력도 지금 상당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보다는 조금 뒤지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SMR 쪽으로 가서 좀 분산형, 이것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죠. 뭐 원자력 이게 들어가면 하여간 무조건 반대하니까 이 문제가 물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SMR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LNG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브릿지 에너지가 될 거예요. 언제 이게 그 재생에너지가 낮아지더라도 비중이 LNG는 어쨌든 당분간 백업 발전소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NG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데 이 LNG 가격 폭등.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목적지가 아마 이제 10년, 20년 장기 계약의 경우도 목적지 조항을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바람에 물량 쪽에서 우리가 선의로 보면 그쪽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는 거고 좀 우리가 좋지 않게 얘기하면 막 그쪽으로 강압적으로 좀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의 경우에 LNG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목적지 조항이나 또는 테이크 오프 페이라든지 또 뭐 이익 분배 이런 거 경직적인 것도 우리가 좀 함께 개선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 개발을 우리가 그동안에 올스톱 됐어요. 이 자원 개발 오락가락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장려했다가 추진했다가 또 스톱시키고 뭐 그랬잖아요. 과거에 보수 정부 때도 이 자원 개발 자주 개발률 이거 가지고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공기업 그 CEO들을 문책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이 지표 자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근데 지표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해외에서 개발하는 건 무조건 국내로 들어와야 이게 자주 개발률이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3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고 판매하는 거 이거는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부풀렸다 해가지고 그때 문책을 당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문 정부에서는 이것마저도 뭐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원 개발을 급격히 좀 줄어도 이걸 다시 좀 부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요금 위원회를 한번 만들면 우리 조 교수님도 거기 이제 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나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한 4, 5월 정도 되면 이제 그 인상폭을 가지고 노사, 공익 그 3자 간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7월까지는 도출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8월 달 이걸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비교적 정부의 입김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노와 사와 공익위원들,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요금 인상 문제, 또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요금은 전기, 열, 가스인데요. 이거를 전담하는 어떤 독립된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조 교수님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방식은 이제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옹 교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지그네이티드 디스커선트를 매시려고 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민형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이민형 책임연구원님은 그 에너지 기술, 새로운 에너지의 솔루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주로 암모니아나 무탄소 신전원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의 주제와 이게 연결이 되려면 새로운 에너지의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어떤 그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의 솔루션이 유리해지는 길은 사실은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갈 때입니다.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갈 때 비로소 대체제인 신재생 에너지가 길을 찾는다는 면에서 그런 말에 대한 어떤 이민영 박사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부탁합니다. 네, 제 소개받은 제 이름 이민정입니다. 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소 준비한 내용이요. 실제로 이제 수소하고 암모니아 관련된 이제 석탄 부분, 이제 그다음에 가스터빈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앞서 이제 그 패널 분들께서 이제 원자력과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와 이제 어떤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지금 좀 이제 제가 이제 이 현안의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 현재 이제 저희가 도출된 이제 NDC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 표기된 무탄소 가스터빈 및 그다음에 2030년에 암모니아와 이제 석탄 발전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어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활용단에서 이제 발전단에서 이제 발전 설비별로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발전할 때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 화력 발전과 이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 발전이 있습니다. 이 두 발전으로 현재 이제 70% 이상을 발전을 담당해 왔고요. 하지만 이런 온실가스 이런 기존의 탄화수소 계열들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설비들이 이제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적이 되어 왔고, 그 부분에 이제 대폭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NDC 발표하고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자로서 느낀 바로는 이제 2019년 탄소 중립 선언과 동시에 이제 발전사와 산업부에서 아주 급격하게 이제 재빠르게 이제 대응을 상대적으로 한 것 같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아주 보수적인 이제 이런 발전사들 필드에서 이제 스스로 이런 발전량을 도출했고, 암모니아 발전량을 22.1 테라와트 아워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가 발표가 되고 이 양을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 양이 약 2030년에 연료로만 활용했을 때 1000만 톤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치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이제 기업들이 재빠르게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 암모니아의 수급을 위해서 H2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부와 이제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1000만 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암모니아 양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40만 톤 정도를 1년에 비료나 이제 주로 반도체 가스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한 10배 이상 큰 규모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최근에는 GS 에너지에서 청정 암모니아 같은 이제 사우디와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점차 그 양을 이제 증대시키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수소 이제 가스터빈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기계연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수천대 등과 함께 이제 현재 국제과제로 이제 수소 혼소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 5메가와트 전소 가스터빈 기술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후속 과제로 이제 산업부와
지금 기획 중에 있고 한 80메가와트급까지 중형급으로 이제 수소 전소 터빈 그리고 대형 터빈에 대한 혼소 기술들 실증들이 이제 연달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임팩트가 이제 서부 발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노후된 이제 가스터빈들을 이제 리트로핏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수소 혼소 및 전소 기술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러한 이제 국내 이제 수소 가스터빈 시대를 대비해서 일단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든지 이제 현재 이제 잔존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를 약 20% 정도 혼소를 하고 그 이후에 점차 한 30년 이후에서 이제 점차 그 양을 50%까지 증가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자초자산 아직 잔여 수명이 남아 있는 그런 그 발전 설비들에 대해서 100% 암모니아 전소까지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LNG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CO2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수소 혼소를 통해서 배출되는 CO2를 이제 절감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소 가스터빈 전소 형태로 이제 가스터빈은 변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활용단에서 이제 수소 암모니아를 결국은 발전을 하게 해서 발전단에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소 암모니아의 이제 공급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 의제인 이제 안보와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량이 이제 도출되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고 현재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 2030년에 390만 톤을 국내 수요로 보고 있고 약 5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 2,700만 톤, 그 중에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그 수소는 현재 이제 산업부하고 이제 가스공사의 주축으로 이제 국내 이제 수소 배관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LNG 배관망을 통해서 이제 수소 혼입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 혼입은 이 안전을 기반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전환의 형태로 이제 수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된 연료이기도 하지만 수소 캐리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2030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 도입의 한 50% 아까 196만 톤 정도를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암모니아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만 톤을 전량 암모니아로 가져올 경우에 이 양이 약 11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암모니아 양 1000만 톤, 그리고 수소 캐리어로서 사용되어야 될 암모니아 양이 1100만 톤, 약 2100만 톤 이상의 암모니아 수요가 2030년 이제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사실 지금 규모의 거의 10배 이상의 이제 시장이 성장이 돼야 되고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은 조절이 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어떤 엄청난 수치의 암모니아 시장이 전 세계 가장 큰 암모니아 시장이 한국에 지금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모니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의 캐리어와 연료 측면에서 이제 둘 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을 연료로 활용해서 발전단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산업용 연료로 사용을 하는 부분까지 다운스트림에서는 이제 기술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제 수소 암모니아 전반적인 수요들이 이제 정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제 그 수요들이 구체화되면서 국내에 이제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러한 수소 암모니아 관련된 신규 시장들이나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재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질문 주시면 그때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치금 연구님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미리 받은 그 플로어에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인 수소 암모니아 기술을 이용한 무탄소 발전 산업의 국내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께서 시간을 잘 지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약 한 25분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몇 개의 질문이 그 사전적으로 있었고요. 또 혹시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먼저 그것도 잠깐 받고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누가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 와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전원 믹스의 근간은 탄소 중립에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가진 인사교체, 제도의 불합리화는 지금까지 역효과만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탄소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독립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민간에게 개방된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발표자나 토론자가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이니까 한번 몇 군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배출권 시장은 사실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배출권 시장에 비해서 저희는 시장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냥 원투원 거래.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서로 수요 공급자가 그냥 가격을 맞춰서 물량을 주고받는 그런 시장 정도, 다시 말하면 11번가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수준에서 저희가 탄소 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 탄소 가격이 반영되기 어렵고 시장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하듯이 ETF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은 지수조차 없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수가 없기 때문에 파생 상품도 만들 수 없고 어떠한 펀드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처럼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증권사들이 들어와 있지만 제대로 된 시장 운영 규칙이나 제대로 된 시장 과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장이 물량 조절에 의해서 가격이 출렁거릴 뿐이지 어떤 것도 시장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조금 더 시장적으로 변화하고 민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이양되며 또는 그런과 동시에 금융시장과 연계성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발전해야 될 또는 개발해야 될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옹 교수님 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조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니까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탄소를 이제 거래를 해서 탄소 감축을 유도하자라고 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이게 이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3차 계획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이때 이제 1, 2차 기간은 이제 제도 안착 기간으로 이제 정부가 생각을 했고 3차 기간은 이제 제도가 안착됐으니까 뭔가 시장다운 모습을 좀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는 아마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장 활성화 정책을 이제 내년 정도 아마 도입할 예정으로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시장 참여자가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600여 개 업체 탄소를 배출하는 그 기업들 거기다가 최근에 작년에 증권사들이 한 13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참여 거래를 하게 되는데 참여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기다 많은 이제 앞으로 개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13,000개 정도의 그 참여자에 비하면 너무 적어서 그야말로 우리 시장이 너무 한산한 시장이에요. 아주 굉장히 미성숙된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마 그거는 또 이제 참여자를 늘릴 거예요. 아마 시장 조성자 해가지고 많이 늘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현물 거래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선물 거래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수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그야말로 시장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능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물론 해지 거래를 해야 되겠죠. 해지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를 해야 되고, 아비트러지. 세 번째는 이제 투기 거래까지 좀 더 공격적으로 투기적인 거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다운 모습을 갖출 것이고, 아마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추구를 해나가면서 아마 정부도 점진적으로 제도를 조만간 새 정부 바뀌면 좀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 관련돼서 가장 지구상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마 EU ETS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U ETS조차도 사실은 제일 위에 있는 상한 가격이 100유로였는데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100유로를 그냥 쳐버렸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조금 있다가 EU 텍사노미에 원자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 차에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이 아니고 원자력이 등장하니까 또 다른 시장의 변동이 온 겁니다. 그것처럼 탄소 배출권 시장 자체가 EU조차도 사실은 어떤 정해져 있는 룰이라기보다는 지금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도 탈탄소를 무기로 대책 없이 버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특히 석유는 운송이라는 연료보다 화학 원료로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다. 화석 에너지는 앞으로 길게는 50년 이상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오로지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믹스의 중심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의 재편 방향, 특히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되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혹시 박창국 의원님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화석 에너지는 우리 문명의 근간을 지금 이루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전히 근간을 이룰 에너지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에너지 어떤 믹스, 어떤 에너지 구성에 대해 있어서 키워드가 합리적, 현실적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화석 에너지가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고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변해가야 되는 전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수학 성적이 한 70점 되는데 이 수학 성적을 이제 나름 이제 친환경론자들은 단기간에 90점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양상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학 성적이 70점에서 바로 90점 올라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으로 보자. 단기간에 못 올린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거기에 약간 대립되는 양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화석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여기를 언제쯤 탈피하고 이 무탄소 전원으로 또 무탄소 에너지로 이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떤 합리적 또는 현실적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 어떤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우려되는 게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떤 그 측면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할 때 아까 조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같은 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너무 지나치게 또 자칫 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 점에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원자력 이슈인데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이 원자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서는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이제 정책 하에서 원자력이 탄소 중립 수단으로 전혀 거의 논의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 시설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안전하게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걸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속 운전 이슈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 전까지 계속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 2년 전까지 이제 계속 운전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 변경 허가를 또 이게 내도록 하는데 한 2년 정도 또 걸리는데요. 그 운영 변경 허가가 나고 나서 이제 투자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그 목표로 했던 10년이 계속 운영 10년을 다 못 돌리는 그런 제도적인 또 문제점들이 있고 최근에 인수위에서도 그것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또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운전 관련해서 지금 10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다면 20년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전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원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좀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도 만능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도 만능이 아니듯이 원자력도 만능이 아닙니다. 많은 또 과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인가가 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폐기물 중에서는 이제 중조준위와 이제 고준위로 나눠지는데 이 고준위 같은 경우가 지금 고리본부 같은 경우 2031년도에 지금 포화가 되거든요. 그 저장소가. 그렇다면 계속 운전을 하거나 신규를 짓거나 할 때 이제 결국 추가적인 어떤 저장 설비가 또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부지 내에 잠깐 보관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또 추가로 처리하느냐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저장 시설에 대한 좀 더 논의가 사회적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중조준위 같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중조준위 기본 계획에서는 한 71만 드럼 정도를 이제 이 어떤 기존의 정책 하에 미래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정도 배출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다 이제 건설을 지금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잡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운전 추진하고 또 신규 원전도 들어오고 신한울 3, 4호까지 들어오면 이제 사실 아주 애당초 그 경주 처분장이 이제 만들어졌을 시점 대비 거의 지금 용량이 지금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또 이 중조준위 처분에 대해서도 또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발표자이신 조홍정 교수님께서 혹시 짧게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좀 국익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보면 저희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한 1.5% 맥시멈 잡아봐야 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정도에 맞게 배출량을 줄이면 이게 글로벌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글로벌 워밍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정도 줄이면 저희가 1.5도나 2도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부터 저희는 좀 생각해서 우리가 줄이는 것이 국제사회에 감축하는 기여분이 과연 다른 나라 중국이나 미국이 감축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진국들이라고 이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던 미국이나 유럽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량을 계속 늘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주느냐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
관점에서, 그리고 유럽이 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라고 하는 자꾸 이런 강요를 하는 것은 자국의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동북아의 값싼 에너지원 그리고 값싼 임금으로 생산했던 비교 우위를 탄소 가격으로 역전하려고 하는 시도임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산업적인 역량이 과연 가능한지부터 근본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 있는지,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관점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탄과 또는 이 원유도 마찬가지지만 고갈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최근에 30년이었다가 35년이었다가, 아니 고갈이 아니라 피크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언제 피크가 되는지 답도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어떤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고, 환경 일본도의 전반적인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환경 만능주의는 비용을 무한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화제를 돌려서 한전 적자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한전은 5조 8천억의 적자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이죠.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히스토리를 보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액수를 적자를 맞이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컬 피크는 3조 정도였습니다. 어떤 기업이 한 1년 동안에 조 단위의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존속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조 8천억의 적자가 났는데 놀랍게도 지금 지난 3월 31일까지 적자가 한 6조를 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를 통산하면 한 20조 가까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현재 한전은 전기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전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될 것인가를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전은 아시다시피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데 20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서는 절대로 한전의 영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금 문제랑 결부가 되는데, 아마 아까 우리 옹기훈 교수님께서 요금과 요금기구 문제를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자와 요금과 구체 뭐 이런 문제입니다. 새 정부의 과제가. 예. 네. 시간이 좀 저한테 좀 부여되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20조 원 가까이 이 적자가 이렇게 커지는 그 첫 번째는 에너지 구입 가격이 이제 급등한 데 비해서 요금이 제대로 이제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전기요금 결정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국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정치적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아무리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한전은 지금 주주가 정부가 51%, 그다음에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49%를 가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 주주가 20%가 넘는데 엄청나게 아우성입니다. 왜 우리가 요금을 제대로 너희들이 못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배당도 못 받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전은 주식회사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너무 간과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거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그 잘못된 부분을 한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독립된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 및 그 결정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정치적인 프로세스에서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래도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어느 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이 전기요금도 인상 요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 소비자와 한전과 정부와 또는 공익위원, 이제 어떻게 이제 짤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옹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플로어를 보니까 다음 세션에 좌장도 오시고 발표자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정리하고 이 다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면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어쩌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초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이라든가 자원 모두에 걸쳐서 전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에 격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무역 수지도 악화되고 있고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역량도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의하면 5년이 임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자금도 확보하고 인허가도 따고 건설 공정을 거치고 또 망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5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기보다 더 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손바닥을 위로 있던 손바닥을 아래로 이렇게 하면 거꾸로인가요? 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보기 쉽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실도 새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낮게 가져갔고 그 결과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정전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 현상을 아주 고통스럽게 겪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에너지 설비 투자를 굉장히 왕성하게 했고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을 만큼 석탄도 짓고 원전도 지어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극단적인 그 반대의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고통을 거의 겪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장 최악의 에너지 설비,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을 그대로 껴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새 정부는 아마 어쩌면 임기 내도록 에너지 위기 내지는 에너지와 관련된 어려움 속에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더 높이 두고 살펴봐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대계, 그래서 그게 그 새로운 정부에서도 어떻게 잘 워킹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분 남았는데 뭐 다음 팀도 오셨으니까 저희 세션은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조홍정 교수님 그리고 세 분 토론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